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일라입니다. 자, 저번에 올린 영상이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 제가 대학원 가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대학원에 와가지고 어떻게 성적을 잘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저는 결코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는 건 이거를 지금 이런 영상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고, 어, 제가 성적을 이제 잘 받았던 과목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리튼 테스트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굉장히 약한데 저는 계속 이제 좀 나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에세이를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발표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항상 점수를 되게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리튼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막 이렇게 엄청 드릴 팁이 없어요. 나도 궁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오럴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논문 쓰는 거,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가 일단 리튼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비중이 큰 거는 아무래도 레뮤테이션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랩노테이션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발표하는 거하고 미니 디시스라고 해가지고 소논문을 쓰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학기에.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랩노테이션을 시작을 해요. 랩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교들은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들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랩노테이션이 없는 독일의 석사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학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 학생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또 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제 좀 그거를 어느 정도 오르가나이즈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플라이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1순위부터 뭐 3순위, 5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희망사항을 적어서 내면은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그거 알아서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나의 희망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랩노테이션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랩이 솔직히 저는 정말 별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실험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결국에 평가가 되는 거는 제가 그거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미니 티시스를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프레젠트를 했는지, 이거 두 가지에만 달려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거 내 연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도 네거티브한 리절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느냐, 이거 저번에 했던 얘기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죠. 실질적으로 소갈맹이는 없어도 어떻게 꾸며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긴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좀 인생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소갈맹이가 어쨌든지 간에 그 뭐야 썸네일만 잘 뽑아내도 조회수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상 자체는 되게 별 볼 일 없어도 썸네일만 잘 뽑아내면은 조회수가 잘 나와요. 제목만 잘 지어도.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내 연구 결과가 물론 이거를 진짜 논문을 써가지고 출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내 연구,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내 연구 결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어메이징한 결과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석사를 하면서 얻어야 되는 자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논문에다가 내가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written form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청중이 알아듣기 쉽게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 정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결과가 얼마나 나쁘든지 간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 실질적으로 내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좋은지는 내 성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학기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뉴로사이언스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통계를 내봤더니 이제 그 스태티스틱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또 그건 있어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해서 걔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하다 할 순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적인 그 significant가 없다고 한들 뭐 아주 나쁜 리절트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리절트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일단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거는 저의 좀 후회라고 볼 수 있는데 첫 학기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없었어. 그래서 랩노트도 되게 황으로 쓰고 막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정작 적어야 되는 건 안 적고 괜히 쓸데없는 거 적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논문을 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좀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학기부터는 노트를 2개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제가 진짜 이렇게 뭐 사수가 옆에서 막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거 막 미친 듯이 받아 적는 용도의 노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랩북이라고 하죠. 랩노트라고 하는 데도 있고 랩북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실험 노트. 그거는 일단 나중에도 뭐 이렇게 계속 킵해야 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그 랩북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진짜 매일 꼬박꼬박 잘 썼어요. 랩노트를. 그 다음에 그거를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거를 디지털 폼으로도 또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언제 세미나를 갔었는데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많이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놓으라고.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로 적어놔가지고 걔가 막 물에 젖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불에 타버렸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 그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워드나 아니면 뭐 이제 온라인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들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두 번째 논문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내가 며칠 날에는 뭘 했고 며칠 날에는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때 썼던 뭐 솔루션, 컨디션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놔요. 그거를 정말 그렇게 상세히 적어놓고 또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 실험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또 배우다 보면은 내가 전에 몰랐던 지식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될 때가 있어요. 많죠. 항상 그렇게 배우게 되죠. 근데 그렇게 배우게 될 때 그거를 제가 워드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썼던 뭐 안티바디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이 내용 여기에 있었지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나중에 찾아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평소에 잘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진짜 정작 쓰기 시작했었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aterials and methods. 이 부분은 옛날부터 써줄 수 있어요. 내가 실험을 시작할 때부터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옛날부터 써둔다면은 논문의 막바지에 가서 내가 막 이렇게 푸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실험이 굉장히 보편적인 거라서 뭐 그냥 인터넷 찾으면 다 프로토콜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러면은 그냥 솔직히 다른 사람이 쓴 거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걸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실험이 다른 데서 잘 쓰이지 않아. 뭐 아니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상세하게 내가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material and methods 부분은 굉장히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ntroduction이랑
어디지? 컨클루전 부분에서는 그 다른 연구자들이 한 연구에 대한 자료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지금 여기에서의 동향은 어떤지,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르고 있고 이 연구가 어떤 것을 밝히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클래리파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동향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논문 리딩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찬찬히 읽어놓고 중요한 것들을 잘 뽑아냈다가 걔네들을 인트로덕션에다가 이제 잘 써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2학기 때는 미리 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정말 아직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을 먼저 써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문의 막바지에 가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두 번째 실험이,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 노멘클레처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막 그 뭐지, 트랜스제닉 라인들, 이거 그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그 형질 전환한 동물들, 그런 그 뭐지, 동물 모델들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름은 엄청 또 길고 그걸 또 줄일 수가 없어요. 그 뭐지, 노멘클레처 이거 쓰는 방식에 맞춰서 쓰면은 줄일 수도 없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막 논문을 읽다 보면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 헷갈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재밌었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곤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그 어디지, PPT에서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PPT 이제 오럴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또 막 그 이름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러면 또 힘드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그런 거는 이제 시각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가 절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텍스트는 정말 꼭 필요한 데만 들어가고, 그리고 서머리는 텍스트가 들어가도 돼요. 서머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몇 줄로 이제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텍스트가 들어간다 쳐도 중간에 설명하는 부분에선 거의 다 이미지로 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읽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이미지화 많이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항상 오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10분짜리 그 뭐지, 발표를 준비한다 하면은 슬라이드가 한 10장 정도 되면 돼요. 그리고 한 슬라이드당 1분 정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내가 10분짜리 톡을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시험에 가가지고 막상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5분이 되고 8분이 되고 이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까먹고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오럴 테스트가 15분짜리였어요. 15분짜리 발표에 그 5분짜리 디스커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15분 톡을 준비를 할 때 저는 항상 20분짜리 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하는 게 20분이 나올 수 있게끔 컷을 준비를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1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거에 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인트로덕션. 그래서 인트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인트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 앉아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내 발표를 듣는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발표를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뭐 정말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교수님, 연구진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상황이랑 당연히 그 난이도나 뭐 이런 거,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은 달라지겠지만, 일단 베이직한 그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모른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내가
청중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트로를 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인트로는 몇 가지 이제 이 분야에서는 좀 보편적인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질병률이 뭐 증가를 해서 이제 미래에 이 질병으로 이제 서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뭐 촉구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트로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는 굉장히 선호를 했던 방법이 뭔가 실생활에서 내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저널클럽 발표하는 거였는데, 저널클럽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논문을 읽고 남의 논문을 읽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너이어에 대한 거였는데, 그거 했었을 때 아이들이, 제가 그 당시에 드레스덴에 있는 축제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축제에 아이들이 헤드폰 같은 걸 쓰고 있었어요, 애기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막 이렇게 엄청 시끄러운 축제였거든요. 막 뭐지, 사방팔방에서 앰프라 그러나요? 그거 갖다 놓고 막 음악 엄청 막 헤비메탈 막 이런 거 틀어놓고 하는 그런 데였는데, 제가 그 발표를 하는 날 바로 전주 주말에 그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갔어요, 남자친구랑. 그랬는데 그때 애기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걸 보고 딱 필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그걸 왜 쓰고 있냐면은 그런 헤비메탈 막 이런 것들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애기들 귀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리고 아이들 귀에 있는 세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영향을 받으면 어렸을 때 뭐 죽어버린다, 그런 뭐 고음에 노출돼가지고, 고음이 아니라 엄청 큰 소리에 노출돼가지고 어렸을 때 그 세포들이 데미지를 받거나 아니면 죽어버리면은 그게 나중에도 계속 뭐 재활이 되고 이러지 않고, 재생이 되고 이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데미지 받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 이제 제대로 프로텍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스티벌에서 제 생각엔 주최 측에서 아마 헤드셋 같은 걸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게 헤드셋 같이 생겼는데 헤드셋은 아니고 그냥 이어 프로텍션이에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소리를 좀 막아주는 그런 거였는데, 거의 모든 애기들이 그걸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또 얘기하려고 했던 톡이 이너이어, 청각에 관련하는 청세포들 관련한 그런 톡이어가지고, 그때 애기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하고자 했던 톡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쪽으로 이제 흥미를 이렇게 잘 가지고 오는 그런 인트로덕션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인트로덕션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쏟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톡을 이 사람이 재밌게 느낄 수 있게끔 처음에 시작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무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게 했었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논문 같은 것들도 디펜스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인트로덕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로 트랜지션이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아마 좀 발표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유사한 영상들을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